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 전해드립니다. 최근 대만 인근 해역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동남아시아와 환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지진 활동기에 들어섰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곽하이원 전 지진 예측센터장은 3월 말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7월 말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했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대만 지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만에서는 연평균 3차례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최근 5년간 기록을 보면 발생 횟수가 뚜렷하게 증가했다며 지진 발생 주기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지진 활동기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규모 8.0 이상의 강진이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대만 중앙기상서도 이번 지진의 원인을 필리핀 해판과 유라시아 대륙판의 충돌로 분석했습니다. 기상서는 향후 3일 이내에 규모 5.0에서 5.5의 여진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지진 당시 대만 북부 지역에서는 건물이 상하로 흔들린 뒤 좌우로 크게 진동했다는 목격담이 이어졌습니다. 대만은 환태평양 지진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지진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1999년 중부 난터우 지역에서는 규모 7.6의 지진으로 2,40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고 지난해 4월 화롄현에서도 규모 7.2 강진으로 18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강진과 잦은 여진 현상은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규모 판충돌 지대에 위치한 아시아와 환태평양 지역에서 앞으로도 대형 지진 발생 위험이 크다며 각국이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의 대표 복지국가 프랑스가 정치, 경제 이중 위기에 빠지며 국제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IMF 구제 금융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프랑스와 바이루 총리는 국가 부채 감축을 위해 공휴일 축소, 공무원 감축, 의약품 보조금 삭감, 복지 지출 동결, 일부 세금 인상 등이 포함된 초강도 긴축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여론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부활절 다음 날과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 공휴일 폐지안은 국민 84%가 반대했습니다. 여야 정당은 모두 반대표를 예고했고 다음 달 총리 신임 투표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프랑스의 재정 상황은 이미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유럽연합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가부채는 3조 3천억 유로, 약 5천조 원을 돌파했고 GDP 대비 부채율은 114.1%에 달합니다. 이는 유로존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독일의 2배에 가깝습니다. 지난해 재정 적자는 마이너스 5.8%로 EU 권장 기준을 크게 초과했습니다. 시장 불안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26일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3.5%로 그리스 국채를 추월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CAC40 지수는 1.7% 급락했고 BNP 파리바, 소시에테 제네랄 등 대형 은행주는 6% 이상 폭락했습니다. 프랑스 국채를 대량 보유한 은행권이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면서 국가 신용도 하락, 은행 부실의 악순환 우려도 커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나라가 위험하다며 개혁 의지를 다졌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연간 660억 유로, 약 107조 원을 이자로 지출하며 이는 국방 예산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내각은 조치가 없다면 2029년 이자 비용이 1,000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GDP의 15%를 차지하는 프랑스가 흔들릴 경우 그 충격은 남유럽 재정 위기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총리 신임 투표가 부결되면 마크롱 대통령은 새 총리 임명이나 의회 해산 후 조기 총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해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FT는 프랑스가 정치 리더십마저 실종된 완전한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복지에 기대온 프랑스의 재정 부실이 유럽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바닷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인 상어가 생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 산성화로 단단한 상어 이빨이 약해지고 마모가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상어의 사냥 능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해양 먹이사슬 전반에도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독일 하인리히 하이네대 연구진은 해양 산성화가 심화될수록 상어 이빨 손상이 뚜렷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닷물은 원래 약알칼리성이지만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흡수되면 수소이온 농도가 낮아져 산성화가 진행됩니다. 산업화 이전 평균 pH는 8.2였으나 현재는 8.1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산성도가 약 26% 높아진 것이며 2300년에는 7.3까지 떨어져 지금보다 약 10배 더 강한 산성 환경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해양 산성화는 이미 어패류, 산호 등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성장과 면역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흑지느러미 상어가 자연적으로 떨어뜨린 이빨 600여 개를 모아 현재 해수와 미래 산성화된 조건의 해수의 8주간 담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산성 환경에서는 치근, 톱니구조, 치관 등 이빨 전반에서 균열과 구멍, 뿌리 부식이 두드러졌습니다. 표면이 불규칙해지고 뿌리가 약해져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흑지느러미 상어는 호흡을 위해 입을 벌리고 헤엄을 쳐야 하므로 이빨이 항상 바닷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산성화가 심화되면 상어의 주된 사냥 도구인 이빨이 빠르게 닳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는 살아있는 상어가 아닌 이미 떨어진 이빨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상어가 손상된 이빨을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재광화 과정을 직접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산성 환경에서 재광화에도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 상어 생존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바스티안 프라우네 교수는 상어 이빨 부식은 먹이 포획 능력과 에너지 섭취를 떨어뜨려 결국 개체군 적응도와 생존율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며 기후변화는 개별 종을 넘어 먹이 사슬과 생태계 전체에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장내 미생물 조절을 통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자폐증은 유전적 요인이 핵심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연구는 장내 환경이 증상 발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포스텍 생명과학과 융합대학원 임신혁 김태경 교수와 박철훈 박사 연구팀은 ASD 발병에 관여하는 장내 미생물과 면역 반응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무균 상태에서 자란 유전자 변형 ASD-G 모델을 제작했는데 장내 미생물이 전혀 없는 경우 자폐 특유의 행동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생물이 자폐 증상 발현의 필수 요인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또한 연구팀은 장내 미생물이 뇌 속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특정 염증성 T세포가 자폐 발현에 관여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염증성 경로를 차단하자 신경 염증이 줄고 행동 이상이 완화되는 결과가 나타나 장, 면역, 뇌를 연결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드러났습니다. 세부 분석 결과 장내 미생물이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와 가바의 균형을 변화시켜 뇌 기능에 영향을 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흥분과 억제 신호의 조화가 무너지면서 행동과 인지 기능 이상으로 이어집니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 대사 산물 예측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분석 끝에 글루타메이트를 흡수하고 가바를 생성하는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를 찾아냈습니다. 이를 쥐에 투여한 결과 신경 염증이 줄고 행동 이상이 예방되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임신혁 교수는 자폐증을 단순히 유전 질환이 아니라 장내 미생물 조절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면역 신경계 질환으로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약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습니다. 행정 수도 세종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들어설 준비가 본격화됐습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포함한 국가 상징구역 조성이 8월 29일부터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강주엽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은 28일 브리핑에서 국가 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가 내일부터 시행된다며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상징성과 미래 비전을 담을 설계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당선작은 오는 12월 중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국가 상징구역은 세종동 S1 생활권에 위치하며
규모는 약 210만 제곱미터로 여의도의 75%에 달합니다. 이곳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시민공간 등 세 축으로 구성됩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약 25만 제곱미터로 청와대와 맞먹는 규모로 계획되어 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63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의사당의 2배에 이릅니다. 세종집무실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을 전제로 이번 대통령 임기 중인 2030년까지 건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122만 제곱미터는 시민광장, 문화, 교육, 휴식시설이 배치된 공공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특히 세종집무실은 국가상징구역 북쪽에 배치돼 안보와 보안을 고려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남쪽에 들어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축설계 공모는 국회가 직접 주관해 후속으로 추진됩니다. 이번 국제공모는 단순히 설계안을 뽑는 절차가 아니라 대통령실 완전 이전과 국회 이전을 전제로 한 행정수도 완성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강주엽 청장은 국가상징구역은 우리나라에서 유례없는 공간이자 워싱턴 DC 내셔널몰과 같은 세계적인 명소로 발전할 것이라며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환영 입장을 밝히며 국가상징구역은 국민 통합과 소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힘을 보탰습니다. 이번 공모는 9월 2일 공식 공고 후 11월 20일까지 작품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당선작을 확정합니다. 세종의 국가상징구역은 행정, 입법의 최고 기능이 모이는 동시에 시민이 함께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돼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상징적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연구진이 모발 관리 제품과 열을 이용한 스타일링 기기의 조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건강 위협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퍼듀대학교 토목건설공학부 누스라트 정 조교수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환경과학과 기술에 발표한 논문에서 헤어 제품을 바른 뒤 고데기나 드라이어를 사용하면 대기 중에 100억 개가 넘는 나노 입자가 방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험은 대학 캠퍼스 내에 마련된 공간에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이 헤어크림, 세럼, 로션, 스프레이 등 다양한 제품을 사용한 뒤 고온의 열 스타일링 기기를 10분에서 20분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모발 제품 속 휘발성 화학물질이 섭씨 150도 이상의 열에 의해 증발하면서 초미세 오염물질이 나노입자 형태로 대량 방출됐습니다. 연구진은 이 수치가 자동차로 가득한 고속도로 한복판에 서 있을 때의 오염 수준과 맞먹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 나노입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 호흡기를 통해 폐 깊숙이 침투한다는 점입니다. 연구팀은 이런 입자가 단순한 호흡기 자극을 넘어 폐염증, 신경계 손상, 인지기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헤어 제품에 포함된 데카메틸 사이클로펜타실록산 성분이 확인됐는데 유럽화학물질청은 이를 잔존성과 생물 축적성이 매우 큰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호흡기, 간,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대부분 머리 손질은 얼굴과 가까운 위치에서 그것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욕실에서 이루어진다며 실제 흡입량이 상당히 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열기기를 사용할 때 모발 관리 제품을 병행하지 않는 것이며 불가피하다면 제품 사용량과 시간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위해 무심코 사용하는 헤어 제품과 고데기의 조합이 사실상 실내 초미세 오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번 연구는 일상적인 뷰티 습관이 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이 오는 9월부터 만능 김치 요리용 소스를 영국, 프랑스, 일본, 브라질, 칠레 등 12개국에 수출하며 글로벌 공략을 강화합니다. K푸드 완제품을 넘어 재료 차원의 K소스가 세계 시장에서 주류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소스류 수출액은 약 3억 9,976만 달러, 약 5,567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성장세가 이어져 7월 기준 이미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수출액을 넘어섰으며 사상 처음으로 연간 4억 달러 돌파가 유력합니다. 업계는 라면, 치킨, 만두 등 K푸드의 인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스류 수요도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업별 전략도 활발합니다. 대상은 소스를 김치, 김 간편식과 함께 4대 글로벌 카테고리로 선정해 40여 개국에 500종을 수출 중이며 2018년 대비 수출액이 80% 늘었습니다. 삼양식품은 불닭 소스를 앞세워 3년 만에 매출을 2배 이상 키우며 40여 개국에 공급 중이고 미국 판다 익스프레스와 협업해 북미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동원 홈푸드의 비비드 키친은 매년 2배 이상 성장하며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고 샘표는 김치의 톰 비건으로 세계 3대 식품 박람회 CR 파리에서 혁신 제품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전통 장류 기반의 K소스 현지화 전략이 눈에 띕니다. 고추장은 농도를 묽게 하고 향을 줄여 드레싱, 디핑용으로 개발됐으며 떡볶이 소스는 로제, 간장 등 다양한 버전으로 파스타나 뇨끼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대상은 할랄 인증 장류로 중동 시장을 공략했고 CJ제일제당은 영국 퀵서비스 레스토랑 체인에 쌈장을 공급하는 등 B2B 채널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소스류 수출액은 2억 2,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5천만 달러로 최대 시장이며 일본과 중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불닭소스와 고추장 등 매운맛 소스류가 특히 해외 소비자에게 꾸준히 인기를 끌며 K푸드 수출을 이끄는 핵심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정훈 서울대 교수는 반도체가 완제품 안에 들어가 세계화를 이끌듯 K푸드의 반도체는 소스라며 이 소스가 다른 문화권 식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 한식 세계화의 핵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K소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를 대표하는 핵심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단순히 당장의 더위나 열사병 위험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신체를 가속 노화로 이끌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콩대학교 거추희 교수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에 발표한 논문에서 폭염이 생물학적 나이를 앞당기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폭염 노출이 많을수록 신체 기능 저하가 빨라지고 이는 곧 전생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대만 성인 24,922명의 건강 데이터를 추적한 대규모 분석입니다. 연구팀은 혈압, 염증 수치, 콜레스테롤, 폐, 간, 신장 기능 등 다양한 생리 지표를 종합해 참가자들의 생물학적 나이를 산출했습니다. 이후 폭염 노출 일수와 비교한 결과 노출 기간이 4분 범위만큼 늘어날 때마다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8일에서 11일 더 빨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년간 폭염 일수가 4일 늘어났을 때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9일이 빨라졌습니다. 특히 야외 노동자는 같은 조건에서 무려 33일이나 앞당겨졌고 에어컨 보급률이 낮은 지역이나 농촌 거주자의 경우에도 노화 속도가 가속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를 폭염 피해의 새로운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거 교수는 수치상으로는 작은 변화 같지만 반복 노출이 수십 년간 이어지면 건강 악영향은 눈덩이처럼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 맥커리대 폴 백스 교수도 폭염을 무사히 버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몸속 시계가 더 빨리 가고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성인에게서 직접적으로 가속노화 현상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서 어린 시절 폭염 노출이 뇌 발달을 해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던 만큼 폭염이 나이와 무관하게 평생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서울은 22일 연속 열대야로 117년 만에 최장 기록을 세웠고 일부 날은 최저기온이 29.3도까지 올라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됐습니다. 열사병 등 응급 환자는 하루 100명 이상이 응급실을 찾는 날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이 일상화될 경우 단순한 불편을 넘어 전생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장기적인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현대그룹이 손잡고 로봇 발렛 주차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두께 11cm의 얇은 로봇이 차량 밑으로 들어가 바퀴를 들어 올린 뒤 원하는 위치까지 옮겨주는 방식입니다. 사용자가 식당 앞이나 건물 출입구에 차를 두고 내리면 로봇이 주차를 대신 처리하고 다시 불러올 수 있어 주차 대기 시간 0초가 목표입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현대위아는 차량의 크기와 위치를 정밀하게 인식하는 라이다 센서 기반 주차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고 초속 1.2m 속도로 움직이는 이 로봇은 흔들림 없이 4바퀴를 단단히 고정한 뒤 차량을 옮길 수 있으며 동시에 최대 50대의 로봇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성수동 팩토리얼 성수에서 실증 적용을 완료해 기술의 안정성과 효용성을 검증했습니다. 여기에 현대 엘리베이터에 HIP 기술이 결합됩니다. 기계식 주차 타워에 차량을 배치하면 옆 벽면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컨베이어 벨트로 차량이 신속히 이동합니다.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 평균 3분 걸리던 출고 시간을 38초까지 줄여 국내 최단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일부 현장에서 상용화되어 빠른 회전율과 편리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양사는 지난 8월 28일 현대위아 의왕연구소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올해 안으로 소프트웨어 연동을 마친 주차장 표준 설계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주에 나서 미래형 주차 인프라 구축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차 로봇과 엘리베이터가 각각 차량의 수평 수직 이동을 맡으면서 출입구 병목 현상을 줄이고 완전 무인화된 주차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로봇 발렛 주차 프로젝트는 단순한 편의 개선을 넘어 도시 주차 문화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심 상업시설과 주거단지에서 만성적으로 겪는 주차난 해소는 물론 불필요한 차량 정체를 줄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 전체 교통망과 연결되는 스마트시티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아 미래형 도시 생활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름 유행이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8주 연속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늘었다며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입원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개인 차원의 예방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221곳의 급성호흡기 감염증 표본 감시 결과에 따르면 34주차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3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말 63명 이후 8주 연속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7주차에 101명, 30주차에 139명, 31주차에 220명, 32주차 272명, 33주차 302명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는 총 4,467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2,689명으로 60.2%를 차지했습니다. 50세에서 64세 환자가 18.2%로 뒤를 이어 50대 이상이 전체의 80%에 달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해도 젊은 층에서는 대체로 경증에 그치지만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은 중증으로 진행돼 입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세는 이번 통계와 별개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3주간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약 32%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하수 처리장에서 측정된 바이러스 농도 역시 26주차 이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예년 여름철 코로나 유행이 8월에 정점을 보였던 점을 고려할 때 1, 2주간 유행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만남이나 외출 자제, 증상 시 집에서 쉬기, 직장에서 아프면 쉬는 문화 만들기 등 4대 수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실제 생활 현장에서는 증상이 있어도 일상 활동을 이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치명률은 계절 독감과 비슷한 0.1% 수준이지만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에게는 훨씬 높은 치명률을 보입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여름철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참여를 자제하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스로 지키는 개인 예방 수칙이 최선의 대응책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